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에서 괜찮다는 말만 듣고 돌아온 제 아버지가 한국에선 호텔 바닥에 쓰러졌고 순식간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경찰차까지 앞에서 도로를 열어주며 병원까지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병원 도착 15분 만에 지금 시술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고 즉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독일이 미처 보지 못한 병을 한국은 정확히 찾아내고 단숨에 해결했습니다.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마르쿠스 브란트, 독일 베를린의 글로벌 재난보험사에서 긴급 리스크 분석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위험도를 평가하는 일이 제 업무죠. 30년간 의료 시스템을 숫자로 평가해온 제게 데이터는 감정보다 중요했어요. 저희 회사 보고서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의료 인프라 취약, 긴급 상황 시 유럽 국적자는 본국 송환 권고. 특히 한국은 수출 강국, 반도체 기술은 인정하지만 응급 의료 시스템은 B등급으로 평가했죠. 제 보고서 덕에 유럽 여행객들의 한국 의료보험 특약 비용이 20% 높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으면서도 말이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신조였습니다. 그런 제게 70세 아버지 헤르만은 어느 날 전화를 걸어 전쟁 박물관이 있는 서울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전쟁사학자였고 한국 전쟁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계셨어요. 독일 의사가 3개월 전 심장검사 결과 이상 없다 했으니 걱정 말아라. 아버지는 늘 고집이 강하셨죠. 전형적인 독일 남자였어요. 한번 결심하면 바꾸지 않죠. 저는 속으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볼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 상태는 이상 없다고 했으니 리스크는 낮다고 판단했어요. 어차피 응급 상황 발생하면 독일로 긴급 이송할 보험은 드러났으니까. 유럽 최고 수준의 독일 의료 시스템을 믿었던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지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강남의 5성급 호텔 로비에서 조식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우리가 폐허에서 일으킨 독일도 대단하지만 한국은 전쟁 후 70년 만에 저 정도를 이뤘다니.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르쿠스, 가슴이. 단 한마디를 남기고 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쓰러졌습니다.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며 전신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죠. 도와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변 투숙객들은 심장마비라며 뒷걸음쳤어요. 한국인 투숙객 중 한 명이 즉시 아버지에게 달려와 넥타이를 풀고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심정지 같네요. 그때 호텔 직원 3명이 다른 방향에서 뛰어왔어요. 한 명은 AED 자동 심장 충격기를, 또 한 명은 산소통을, 마지막 직원은 스마트워치로 119에 신고하고 있었죠. 외국인 손님 심장마비, 강남구 테헤란로 152, 오리엔트 호텔 1층 로비입니다. 상담원이 2분 내 도착 예정이라는 답을 바로 알려줬어요. 호텔 매니저는 다른 투숙객들을 재빨리 이동시키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마치 훈련된 것처럼 모두가 움직이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확히 2분 45초 만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일에서는 평균 대기 시간이 15분인데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 보험사 데이터로는 유럽 최고 속도가 프랑스 파리의 평균 8분 32초였는데 이건 그 절반도 안 됩니다. 3분도 안 돼 도착한 구급차에는 유럽에서도 본 적 없는 최첨단 장비가 탑재돼 있었어요. 자동심 장압박 장치,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 실시간 혈액 분석기까지. 구급대원 중 한 명은 심장 전문의 응급구조사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 센서를 붙였어요. 호텔 로비에서 병원 수준의 응급처치가 이뤄지고 있었죠. 구급대원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물었습니다. 환자분 기존 병력 있으세요? 독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기존 심장질환 의심, 니트로글리세린 투여 필요라고 전달했어요. 모든 움직임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정확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이송 과정이었어요. 출근 시간 서울의 복잡한 도로에서 길을 막고 있던 차량들이 사이렌 소리 하나에 일제히 우측으로 정렬됐습니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 차들이 길을 터주는 모습이 경이로웠어요. 교차로에서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경찰 오토바이 2대가 나타나 우리 구급차를 위해 도로를 통제했죠. 독일에서는 응급차가 오더라도 비켜줄 의무만 있을 뿐 이렇게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는 문화는 없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의료진은 태블릿으로 병원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병원에 이미 환자 정보가 전송됐고 응급팀이 대기 중입니다. 이건 국가가 환자를 구조하는 전투였죠. 저는 그 순간 제가 평가해온 의료 시스템 대응 속도 항목의 점수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평가 시스템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효율성을 측정할 지표가 없었어요. 숫자로 기록되는 평균 대기 시간만 있지 이 모든 과정의 조화로움을 평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도착 후 병원 응급실 앞에는 이미 의료진 6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멈추자마자 문이 열리고 아버지는 이미 준비된 침대로 옮겨졌죠. 정확히 2분 45초 만에 심전도, 산소 포화도, 심장 초음파 진입이 동시에 이뤄졌어요. 독일 병원에서는 각각의 검사를 위해 다른 층으로 이동해야 했는데 여긴 모든 장비가 환자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응급실 공간 자체가 골든타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느낌이었어요. 의료진들은 마치 F1 레이싱팀처럼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어요. 12유도 심전도 결과 VE-V4 ST 분절 상승 보입니다. 심장효소 수치 트로포닌 I 2.5 ng/ml 이상 확인. 초음파상 전벽 심근 운동 저하 관찰됩니다. 그들의 대화는 제게는 외계어 같았지만 그 속도와 정확성은 이해할 수 있었죠. 베를린의 샤리테 병원에서도 보지 못한 팀워크였습니다. 진료 기록은 의사의 음성 명령으로 자동 타이핑 시스템에 입력됐어요. 독일에서 처방받은 약물 리스트 스캔에서 기록에 첨부. 누군가 제가 가져온 약봉지를 스캔하자 즉시 화면에 성분 분석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스피린 용량 부족, 기존 약물 상호작용 문제 있음. 이런 분석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것이 충격적이었죠. 독일에선 약사가 확인하는 데만 하루가 걸리는 일인데 여긴 즉시 결과가 나왔어요. 심근경색 진단은 15분 만에 내려졌어요. 김태훈 교수라는 심장 전문의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브란트 씨, 이건 급성 심근경색 말기입니다. 아버님의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 있어요. 지금 시술하지 않으면 이 시간 안에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독일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죠. 하지만 일주일 전 독일 병원에서는 단순 협심증이라며 그냥 약만 처방했는데요. 심지어 여행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랬다면 이미 진행이 끝났을 겁니다. 독일 의사가 실수한 겁니다. 심전도 패턴상 이건 최소 2주 전부터 진행된 심근경색이에요. 유럽 의료진들이 종종 놓치는 무증상 심근경색입니다. 김 교수는 태블릿을 꺼내 아버지의 심장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 부분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마도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놓친 것 같네요. 지금 당장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최고급 종합병원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이 한국 의사가 15분 만에 찾아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응급 카테터실로 이송됐습니다. 대기실에서 저는
독일 병원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가슴 통증을 호소했을 때 쾰른 대학병원의 노련한 의사는 나이 드신 분이 느끼는 일반적인 불편함이라며 간단한 심전도 검사만 한 후 진통제와 휴식을 처방했죠. 심지어 동양 여행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우리는 예정대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독일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믿었기 때문이죠. 저는 대기실에서 한국의 의료 통계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급성 심근경색 30일 생존율은 무려 9.6%로 독일 7.7%보다 높았습니다. 게다가 응급실 도착 후 심혈관 중재술까지 소요 시간이 평균 58분으로 독일 78분보다 20분이나 빨랐죠. 제가 수십 년간 모아온 데이터에는 왜 이런 중요한 지표들이 빠져 있었을까요? 혹시 편견이 제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은 아닐까요? 수술은 놀랍게도 3시간 만에 끝났어요. 김 교수는 제게 태블릿을 건네며 수술 전후 영상을 비교해 보여줬습니다. 아버지의 관상동맥이 99% 막혀 있었어요. 다행히 측부 혈관이 발달해 심장 손상이 최소화됐습니다. 우리는 약물 방출 스텐트 2개를 삽입했고 혈류가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독일에서 발견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서구와 동양인의 심장병 증상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전형적인 흉통 없이 소화불량이나 어깨 통증만 호소하는 경우가 많죠. 한국은 세계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라 이런 비전형적 증상 연구가 활발합니다. 최근 5년간 이 분야 논문 인용 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2위예요. 김 교수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AI 진단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아버님의 심전도를 저희 AI가 분석했을 때 일반 의사가 놓치기 쉬운 미세한 패턴을 포착했어요. 이 기술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현재 미국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 교수의 태도에서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건 오만함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에서 나오는 진정한 확신이었죠. 저희 병원은 지난해에만 1,500건 이상의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했어요. 우리 팀의 성공률은 99.2%로 미국 심장학회 기준을 상회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동은 그 뒤에 찾아왔어요. 담당 간호사 박지연 씨가 저에게 영어로 번역된 회복 플래너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심장 환자를 위한 서울 시내 저염식 레스토랑, 리스트, 도보 15분 이내 회복 산책 코스 지도, 한식 약선차 카페 목록까지 포함돼 있었죠. 심지어 숙소 근처 약국 위치와 약사들의 영어 가능 여부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환자만 치료하지 않아요. 삶을 회복시키는 게 한국 의료의 목표입니다. 박 간호사의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환자를 단순히 치료 대상이 아닌 회복해야 할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의료는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죠. 박 간호사는 태블릿을 꺼내 퇴원 후 관리 앱을 보여줬어요. 이 앱을 통해 아버님의 약 복용 시간을 알려드리고 매일 심장 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저희에게 알림이 가고 필요하면 영상 진료도 가능합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이 모든 환자에게 제공된다니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선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별도의 프리미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말이죠. 퇴원 후 아버지와 병원 근처를 산책하며 본 것들이 또 하나의 충격이었어요. 음식점마다 설치된 자동심장 제세동기, 지하철 내 실시간 응급벨, 거리 곳곳에 붙은 시민 응급처치 교육 안내문. 이 나라는 단지 기술 선진국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생명 선진국이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벽에 걸린 TV에서는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죠.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진지하게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힘이었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들의 태도였어요. 아버지가 지하철에서 약간 비틀거리자 주변의 젊은이들이 즉시 자리를 양보했고, 한 중년 신사는 괜찮으세요? 라고 영어로 물었죠. 제가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자 그는 가방에서 본인의 심장약을 꺼내 보여주며 저도 심장 수술 받았어요. 한국 의사들 정말 대단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환자의 동질감, 공감대까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신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5년 전 런던에서 심장 발작이 왔는데 3시간을 기다려도 의사를 못 만났어요.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서 수술받았죠.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이처럼 한국인들은 자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였다. 살아있는 시스템. 응급 상황에서 시민부터 의료진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았어요. 제가 데이터로만 바라보던 나라가 실제로는 생명을 구하는 정교한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온 독일에서 저는 제 회사에 한국 의료 시스템 사례 보고서를 공식 제출했어요. 응급 의료 대응 속도, 시술 판단율, 사후 관리까지 전 지표에서 한국이 유럽 평균을 압도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죠. 특히 골든타임 내 진단, 처치 통합률에서 한국은 92%로 독일 76%과 프랑스 81%를 크게 앞섰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한국의 의료 인프라를 개수로만 평가했던 겁니다. MRI 몇 대, CT 몇 대, 의사 몇 명. 하지만 진정한 의료 시스템의 가치는 그것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작동하느냐에 있었어요. 장비나 인력의 양이 아니라 질과 연결성이 중요했던 거죠. 컨퍼런스에서 이 사례를 발표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의아해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시아 국가에서. 그들의 표정에서 저와 같은 편견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저를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데이터를 믿는 제가 한국에 가서 마음을 먼저 움직였어요. 숫자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 나라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죠. 그 발표 이후 유럽 보험사들은 한국 의료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회사는 한국 여행 의료보험 특약 비용을 오히려 낮추었죠. 제 경험이 수많은 유럽인들의 편견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된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코리아라는 말만 나오면 허리를 펴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아니었으면 나는 없었다. 아버지는 이제 매년 한국 방문을 계획하시고 심장병 환자 모임에서도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독일도 배워야 해. 심장 스캔하는 기계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아버지는 심지어 한국어 공부까지 시작하셨어요. 70세에 새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한국에 대한 감사함이 크셨나 봅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내 다음 책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역사야. 이것도 전쟁 극복의 역사니까. 전쟁사학자로서 그분은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체계를 구축한 과정에 매료되셨어요. 저는 매년 한국을 찾아요. 이제는 의료 컨퍼런스에 한국 의사를 초청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제 회사의 위험평가 모델에도 한국식 응급대응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항목이 추가됐죠. 전 이제 환자를 위해 한국을 공부합니다. 저희 회사는 최근 글로벌 의료 시스템 재평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평가 기준을 넘어 환자 경험과 시스템 효율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델이 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예전에 저였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입니다. 위기 때 나라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한국은 단 3분 만에 제 아버지를 살려낸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3분이 모든 데이터보다 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됐죠. 제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깨달음을 준 나라, 대한민국. 이제 저는 그 나라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생명이 구해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정교하게 설계되고 발전해온 시스템, 그리고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이제 저는 그 기적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사명을 바꾼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